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 102쪽, 그리고 학습지는 2-4, 43쪽, 갑신정변과 국내외 정세의 변화라는 단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위정척사 운동 그리고 이모군란에 대해서 이제 봤고, 오늘은 이 개화 정책이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 정책이 이제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개화 정책이 재추진되는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개화파가 분화되는 그런 양상, 이제 그리고 이 급진개화파가 일으켰던 갑신정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과 국내외 정세의 변화라는 단원인데, 지금 사진에 보시면 네 사람이 지금 서 있죠.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사진인데,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의 요인들이에요. 이제 왼쪽부터 보면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이렇게 4명이고, 사실 여기에는 이제 홍영식이 더 추가돼서 5명, 갑신정변의 주역은 5명 정도로 이렇게 보여져요. 저 당시 사진은 이제 그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이제 망명을 가서 찍은 사진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장도 서양식 양복을 입었고 머리도 잘랐죠. 머리도 잘라서 짧게 잘랐지. 만약에 이때 갑신정변에 실패하지 않고 계속 조선에 남아 있었다면 상투 틀고 관 쓰고 조선인 광복 입고 그렇게 이제 계속 했겠죠. 이제 그렇겠지만 일본으로 이제 실패하고 돌아온 게 아니지, 일본으로 망명을 가가지고 저렇게 복장도 저렇게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갑신정변에 대해서 더 볼 예정이에요. 자, 학습 목표는요. 갑신정변이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개혁 운동이었음을 이해한다. 두 번째,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어땠는지 파악한다. 이 두 가지 목표입니다. 자, 개화 정책이 다시 추진된다는 건데요. 이모군란 때 개화 정책이 중단됐죠. 이모군란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도 다시 데려왔고, 그래서 통리기무하문이라든지 별기군이 이제 없어지고 예전의 체제였던 3군부 5군형 체제로 다시 돌아갔는데, 다시 이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이모군란이 진압됐고, 다시 이제 개화파 사람들이 개화 정책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종이 통치기구와 군사제도를 정비하고 방문국이라는 기관을 또 만들어냅니다.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이 방문국에서 만든 신문이 바로 저 한성순보라는 신문이에요. 한성순보. 순보니까 얼마 만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일까? 저 순자는 열흘 순자야, 열흘. 열흘. 우리가 보통 한 달을 셋으로 구분할 때 뭐 초순, 중순, 상순, 하순 뭐 이렇게 얘기하자.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얘기하지. 네, 그렇게 잘라서 얘기하니까 열흘짜리야. 그러니까 10일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나오면 일보. 그지? 주에 한 번 나오면 주보. 월에 한 번 나오면 월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열흘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순보예요. 순보. 하지만 이런 개화 정책을 다시 추진한 것도 실패하게 돼요. 청나라 내정 간섭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씨 정권이 청나라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친청 4대 정책을 이제 하다 보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좀 그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예산도 부족했어.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개화 정책을 다시 하는 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화파가 분화가 되는데요. 청나라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에요. 청나라에 대한 입장 차. 그러니까 개화파 인사들이 볼 때는 지금 개화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청나라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지금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관계를 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해서 부국강병 이뤄야 된다는 사람들과, 청나라가 지금 우리가 군인들 난도 진압도 해줬고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개화 정책을 좀 따라해보자라는 그런 입장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 방식을 둘러싼 차이, 그리고 청의 간섭에 대한 입장 차이, 이런 것들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청과 관계를 좀 원만하게 잘 끌고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온건개화파, 청과의 관계를 끊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급진개화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자.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아까 얘기했지만 온건개화파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 인물로서 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개화를 할 거면 개혁 모델로 삼은 게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이제 개혁 모델로 삼게 되겠죠. 그러니까 양무운동이라는 것은 중체 서용, 중국의 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술만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입장이었잖아. 이거를 우리식으로 이제 벤치마킹해서 전통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양 과학 기술을 수용하는 동도서기 이론의 입장으로 이제 개혁을 우리가 추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도서기, 도는 동양의 것, 기술은 서양의 것이란 뜻이야. 반면 급진개혁파는 다른 말로는 개화당이라고도 하고 독립당이라고도 표현했어. 왜냐하면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좀 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에요. 청의 내정 간섭에서 탈피해서 청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 독자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개혁 모델을 일본의 메이지 유신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문명 개화론 다 싸그리 고치자. 뭐 동도서기도 아니고 다 바꾸자.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근대 사상, 제도도 다 수용을 하고 정치, 사회체제를 개혁하자라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온건개혁파하고 급진개혁파가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건개혁파는 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급진개혁파는 청과의 관계를 끊고 독자적으로 일본의 메이지유신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제 이런 와중에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개화 지원을 해주는 게 매우 이제 미비했다. 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없이 이권만 그냥 홀랑홀랑 빼가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다가 이제 국내에 개혁을 위한 자금도 이제 부족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 자금이 부족한 문제를 김옥균이 자기가 일본에 가서 차관을 빌려오겠다. 돈을 좀 빌려오겠다. 돈을 빌려와서 그 돈을 가지고 개혁을 합시다라고 했었는데 일본이 이제 이를 거절하게 되고 차관 도입에 실패를 하게 되니까 이 국내 정치계에서 개화파들이 갖는 입지가 점점 축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정부 안에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 정부의 관리들도 청에 이제 붙어가지고 있는 친청 세력들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개화파가 이제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급함을 느꼈던 개화파 인사들이 이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와중에 청나라 군대가 지금 3,000명 정도가 국내에 들어와 있었어. 이모군란 진압하기 위해서. 근데 이 중에 절반인 1,500명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청나라가 이 베트남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하고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불 전쟁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병력이 부족하니까 조선에 파병했던 병사들 중에 절반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거기다 투입을 시키려고 했던 거지. 자, 그러니까 3,000명 중에 절반이 없어졌으니까 몇 남았어 이제? 1,500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김옥균 입장에서는 야, 반이나 없어졌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이제 좀 도움을 얻고 자기들 나름대로 병사를 좀 더 모집을 하면 청나라 군대 정도는 조금 견제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짜게 되고 결국 이제 실행을 하는데 우정총국이라는 부서가 새로 만들어져요. 우정총국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체국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겠지. 통신과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였으니까. 우정총국을 새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개국 축하식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만들었으니. 그래고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이때 이 우정총국의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이 개화파 인사 중에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우정총국의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이 우정총국 낙성 축하연을 그 개혁의 그 시작으로 삼은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축하 파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한참 이제 축하연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우정총국 주변에 있는 초가집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밖에서 막 불이야 막 소리 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 막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막 하다가 그 이제 몇 병사들에 의해서 투입된 군인들에 의해서 몇몇 고위 관리들이 이제 좀 상해요. 많은 피해를 좀 입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민영익 같은 사람은 칼에 맞아가지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 그래서 이때 이제 군대가 투입될 때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청나라 군대가 투입될 거란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 김옥균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개화파 인사들이. 이들이 찾아간 곳은 일본 공사관이었어. 일본 공사관을 찾아가서 일본한테 도와달라 요청을 했었고 일본이 도와주겠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일본군을 좀 빌려요. 일본군을 빌리고 자신들도 병력을 좀 더 소집을 하고 이래 놓고 이제 정변을 일으킨 건데 민씨 일파를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고종을 확보를 하는 거지. 궁궐 창덕궁에 있던 고종을 이제 확보를 해다가 이제 경우궁이라는 작은 궁궐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병사들로 이제 포위를 해놓고 이제 고종을 확보해놓고 이제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야. 다음 날 개화당 정부가 개혁 정강을 발표하게 되는데 우리 교과서 104쪽을 보시면 104쪽에 갑신정변 당시 개혁 정강 해가지고 14개 조항이 현재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볼 거고 개혁 정강까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지. 그랬는데 이제 청나라 군대가 투입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투입이 된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투입이 돼서 이제 고종을 찾으러 고종이 이제 지금 잡혀 있으니까 고종을 찾으러 이제 궁궐로 습격을 했고 일본군이 이거를 막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일본군이 막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군은 김옥균을 좀 배신했다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버린 거지. 버린 카드로 써버린 거지. 그래서 일본군은 철수해버렸고 결국 청군이 고종을 다시 확보하게 됨으로써 정변은 끝이 나요. 그래서 김옥균이나 뭐 홍영식이나 뭐 박용효 같은 이런 개화당 인사들은 지금 반란에 실패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정변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그래서 이들이 일본으로 망명을 떠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사진, 망명을 가서 양복 입고 머리 짧게 하고 찍은 사진이 이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일본 가서 찍은 사진인데 결국 3일 만에 이 정변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됐다. 말이 3일이지 정확히 2박 3일이죠. 네, 2박 3일. 날수로는 3일이지만 뭐 만으로 따지면 한 이틀 조금 넘는 그런 기간 동안 3일 만에 천하가 다 다시 돌아가 버렸다 해서 이 사건을 3일 천하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갑신정변은 어떤 의의가 있을까?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개화당 인사들은 청과의 종속관계를 청산하고자 했어. 그리고 내각제도를 실시하려고 했죠. 이게 이제 그 개혁정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분석해보는 거야. 청과의 관계를 끊고 자주적인 국가 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내각제도를 실시해서 이제 서양의 정치 체제를 받아들이고자 했었고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 인민평등권을 확립할 것을 추구했던 내용이 이 개혁 정강 안에 들어있어요. 그 결과 이 갑신정변은 그래서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다라는 것이 그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점이 있어요. 위로부터의 개혁이에요. 지금 정치권에서 개혁을 추진한 거야. 정치권에서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미치지 못했냐면 백성들이 원하던 바까지 다 이루어지질 못한 거예요. 정치 개혁에만 급급한 거예요. 사회 전반적인 개혁보다는 정치 개혁 쪽에 집중하게 된 거죠. 일단 개화당 세력이 힘이 좀 약했고 그들 세력이 뭐 많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세력이 약했고 너무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하려고 했던 한계점도 있더라. 그러니까 일본이 도와주질 않으니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민중들이 이들의 개혁에 대해서 크게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한계점이 있어. 이 갑신정변에는 백성들, 민중들이 그렇게 원했던 토지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토지제도 개혁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한계점이 이게 민중들이 별로 지지를 못하는 거야. 공감도 안 되고 근대 국민국가가 뭔데 정치 개혁을 막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갑신정변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됐고 결국 청나라에 의해서 또 진압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결과만 나왔다. 또 청만 놓았어. 청의 내정 간섭만 더욱더 심화되더라. 조선하고 일본 사이에서 한성조약이 체결되는데 일본이 이 병변의 책임을 조선에게 지우면서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으니 배상금을 지불하여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본 공사관이 이때 또 불타고 또 부서졌으니 신축 비용을 조선에서 부담하시오 라는 내용의 조약이 바로 한성조약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청과 일본 사이에서 맺은 조약이 텐진 조약인데, 이 텐진 조약은 맺어진 이유는 간단해요. 자칫 지금 이 갑신정변 때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싸울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가 협상을 하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끼리 전쟁이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군하고 청나라군이 조선에 있는 이 각 국가의 병사들을 일단 철수시키자, 다. 철수시켜서 이제 리셋, 제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관여하지 말자. 서로 두 나라가. 다만 조선이 어떠한 청이든 일본이든 한 나라에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 니들 군대를 좀 보내주라. 우리가 필요하니까. 요청을 해서 그 나라가 조선에 파병을 할 일이 생길 경우 상대방 국가에게 미리 알려주자. 이게 이제 텐진 조약의 주요 내용이야. 청나라가 군대 파병하게 생겼으면 일본한테 알려주고, 일본이 파병하게 생겼으면 청나라에 알려주자라는 게 내용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나서 10년 뒤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농민군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조선 정부에서 청나라한테 또 군대를 요청하거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들어오기 전에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한테 통보를 했어요. 우리 조선이 원해서 파병한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일본군이 이제 이때 자기들도 조선 안에 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자신들이 지키겠다라는 명분으로 또 군대를 또 파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양국 군대가 조선으로 다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 결과 청과 일본 간의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되지. 이게 청일전쟁. 청일전쟁의 시작이 되었던 조약이 텐진조약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이 이제 일어나게 된 배경, 그다음에 전개, 그리고 의의, 한계까지 봤어요. 자, 갑신정변 이후로 이제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됐는지 일단 보면, 자, 청은 이제 점점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이 심해지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고종은 이러한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청나라를 좀 견제했으면 좋겠는 거지. 러시아와 조선 사이에 비밀 협약이 이제 추진되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평상시에 견제하고 있던 영국이 이걸 알고, 영국이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에 있는 작은 섬 거문도라는 섬을 영국이 불법으로 점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거문도 사건이라는 거야. 거문도 사건. 저 지도만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지?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포위당해가지고, 포위당해가지고 막 여기 한 대 맞고 저기 한 대 맞고 지금 그러고 있어. 자, 이렇게 강대국들이 조선을 둘러싸고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각에서는 조선을 차라리 중립국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독일 영사였던 부들러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서양으로 유학 갔다 왔던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하면서 중립론이라는 책도 써서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러나 씨알도 안 먹히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고 이런 여러 나라들이 크게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립화론이 실현도 되지도 않았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지만 왜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을까 보면, 그만큼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이에 두고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갖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겠지. 그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되짚어 보기 위해서 중립화론을 한 번 더 언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종도 전혀 놀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이렇게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어도 개화를 위한 그의 의지는 끝나지 않았고, 개화와 자주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펴는데, 유경공원이라는 근대 교육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이에요. 유경공원을 만들어서 근대 학문, 외국어 이쪽 교육을 시켰고, 연무공원에서는 군사훈련을 시켰던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두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려면 선생님이 필요하고 교관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미국인 교사, 미국인 교관을 초빙하여 근대 교육을 했고요. 자주적인 외교로서 일본과 미국의
공사관을 이제 보내서 공사관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와 직접 이렇게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에 이제 파견됐던 공사가 박정양이라는 사람인데 이때 이 일행 중에 이완용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 당시 이제 박정양이 주미공사로 파견됐다가 3개월 만에 어떠한 이유로 이제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완용이 대신 공사 대리로서 이제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많이 했었죠. 이때만 해도는 이완용은 친미 인사로 좀 구분됐던 사람이야. 이게 미국통인 거지.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국 청의 간섭이 너무 심했고 또 이 정부 안에서도 친청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비판을 견디지를 못하고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 105쪽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청일전쟁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